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산업의 기적의 아이콘 FA50이 달라진 위상과 함께 현재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말레이시아가 18대의 FA50을 구매하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동남아로만 한정지어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이은 네 번째 동남아 국가 수출이었습니다. 중국은 JF17 수출이 FA50으로 인해 연패를 맞이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남중국해에서 깡패짓하고 있는 중국이 할 소리는 아니죠. 카이가 말레이시아와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항공기 납품, 후속 지원 등의 세부 계약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9억 1,442만 달러, 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중형차 4만 대 수출과 맞먹는 금액이죠. 수출료자 FA50, 특히 이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에어쇼를 선보이면서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 기간 매일 태극마크 기동, 교차 기동 등 고난도의 24개 공중기동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지 유튜브 채널에서는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을 마치 영화 탑건의 주인공을 보듯 영상을 편집해 올리거나 팬아트를 그리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한편 군사 매체 제인스를 통해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제인스는 24일 말레이시아가 1차 계약 18대와 같은 규모로 2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전한 것입니다. 제인스와 인터뷰를 한 카이 관계자는 두 번째 계약이 공식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였는데요. 보통 추가 구매 옵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종 도입 이후 1, 2년간 사용하고 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1차 계약과 거의 동시에 2차 계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최근 폭증하고 있는 전투기 소유를 염려해 주문이 밀리기 전에 선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긴 TOC와의 계약금을 3번이나 미룬 인도네시아도 최근 입금을 완료했으니 뭐 말 다 했죠. 말레이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FA50은 블록 20 버전으로 폴란드와 같이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얼마 전 폴란드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레이시온 CEO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현존 미국 A사 레이더 중 유일하게 미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한 바 있듯, 말레이시아 역시 빠른 도입을 위해서 팬텀 스트라이크 옵션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유럽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연이은 수주를 따낸 FA50은 이제는 남미 시장에서도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페루로의 수출인데요. 페루는 앞서 카이의 무장검용 훈련기 KT-1P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KT-1P는 프로펠러 엔진을 활용하고 있어 기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게릴라 속탄 작전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돼 작전 투입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제트 전투기 도입 사업 추진을 통해 FA50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죠. 사실 페루는 지난 2015년 자국 경공격기 사업에 FA50을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루와 미국 간 영공 통과 문제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미국 수출 승인 제한이 떨어지면서 2016년 1월 사업이 중단됐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20일 국회 사무처의 중남미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브라질, 페루 방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FA50의 사업 재개를 위한 미국 수출 승인이 최근 페루, 미국 간 협상 진행 중으로 사업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페루 역시 KT-1 웅비에 대해 별다른 문제 없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 FA50 24대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카이의 향후 5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군 해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은 카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미국은 앞으로 수년 내에 미군의 전술대치 항공기 TSA와 신규 훈련기 UJTS 사업, 미 공군 고등전술 훈련기 ATT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는 적게는 500대에서 많게는 7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최종 계약자가 선정된 사업은 ATT뿐인데요. 카이는 남아있는 두 사업을 보잉에게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ATT 사업을 따낸 보잉의 훈련기 T-7A의 결함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디 일개 사기업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아닌 미 회계 감사원 GAO가 T-7A를 하나하나 살펴본 후 판단을 내렸던 보고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TSA, UJTS 사업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ATT마저도 카이가 수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8일 미 회계 감사원 GAO가 발표한 보고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공군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계약업체와의 신뢰 없는 관계가 핵심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계약 요구 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서로 간 불일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탈출 시스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소 7개 이상의 테스트가 더 필요하며,
훈련기의 시뮬레이터 및 지속 데이터와 관련된 다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개발 문제로 인해 레드호크의 생산 결정은 2025년 2월로 초기 운영 능력은 2027년 1월로 미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조종사가 사출 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T7A의 동치율이 즉 캐노피는 옆으로 열리는 구조로 전면에 선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출 시 캐노피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폭발 코드 즉 도포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 도포선이 폭발하는 압력으로 인해 조종사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20%의 확률로 뇌진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임계값은 5%인데 그 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였죠. 또 다른 문제는 폭파 후 사출 좌석이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캐노피 파편이 조종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끝이 아닌 사출 후 조종사가 미처 허리를 세우기도 전에 낙하산이 펴지는 오류로 인해 좌석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척추 골절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 공군이 진행해야 할 794개의 비행 테스트 중 오직 42%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조종사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 공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도입은 없을 것이며 진행되는 모든 비용은 보잉 측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TO10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지는데 TO10은 리프트 실린더에 의해 캐노피가 위로 열리는 유체식 사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캐노피를 먼저 위로 날리고 나서 좌석이 사출되는데요. 따라서 T7 같은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T7A용 사출 좌석은 비교적 저렴한 콜린스 제품이고 T50A는 비싸지만 검증된 마틴 베이커 제품으로 그것도 최신 사출 좌석인 MK18을 탑재했었습니다. 현재 KF-21에도 MK18이 사용되고 있죠. 당초 보잉은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TX의 계약이 굉장히 중요했고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제시한 197억 달러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인 92억 달러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방식은 모두 비싸기만 할 뿐 우리가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겠다며 엔지니어들을 대거 내보내고 오로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제작하겠다고 설쳐대다가 결국 이 사단까지 나게 된 것인데요. 사실 캐노피의 도폭선 폭파 사출 방식은 충분히 검증이 된 방식입니다. F-35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그럼에도 유독 T7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폭선과 캐노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저가 수주로 인한 전체적인 설계 미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입을 해도 문제라는 것이죠. 보잉은 T7A 개발 과정에서 이미 약 11억 달러를 소모했는데요. 이러한 고정 가격으로 인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의 연료 탱크의 결함으로 인해 2억 4,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어 방산 부문의 1분기 이익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군과 업계에서 보잉의 T7A 자진 포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더욱이 공군 역시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T7A의 프로그램이 더 지연되면 공군이 T-38 탈론의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약 7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가 돈 다 내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세계 최고의 항공회사가 이렇게까지 몰락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한편 대조적으로 카이의 TO10 계열 항공기는 뛰어난 설계를 바탕으로 우수한 안전성과 성능 그리고 완성도를 지닌 기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어 가슴이 뿌듯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사실 TO10은 기적의 항공기라고 부를 만큼 개발 당시 한국 공군은 물론 공동개발 업체인 로키드 마틴마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던 사업입니다. 이는 당시 TO10 공역 팀장이었던 이이루 엔지니어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락히드 엔지니어가 그때 많을 때는 한 7, 80명 정도가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하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앉아서 같이 작업을 했죠. 아마 그분들이 처음 와서 느낀 거는 카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완고한 표현으로 이 계획은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은 이제 Success Oriented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목표로 했으면은 주어졌으면은 그걸 달성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달성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독려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기적을 이끌어낸 한국 기술진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인 특유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성공의 DNA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면서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재건하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희망이라고는 일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할 수 없다던 모든 일에 과감히 도전했고 결국은 성공해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흔치 않기에 기적일 것인데 한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러한 기적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기적이죠. 영국 가디언 기자 사이먼 윈체스터가 쓴 책 한국 기적의 나라를 걷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다. 기적은 완전히 희망을 잃을 때 나타난다는 걸.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한국을 통해 깨달았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은 기적을 일으키고 일본은 경기를 일으키고 중국은 재난을 일으킨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